안녕하세요. 이하나 강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볼 건데요. 되게 힘드시죠? 저희도 그러니까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 안 보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럴수록 제가 했던 말을 계속 떠올려 주세요. 이해가 돼.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문제로 정리가 되네. 이거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제발 끙끙 앓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원하게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저랑 이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개념은요.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패러데이와 렌츠 법칙을 통해서 없던 전기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쵸? 얼만큼이요? 자속의 변화량만큼이요. 그리고 코일의 번수만큼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좀 더 응용을 해서 어떤 기기를 만드냐? 발전기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기는 당연히 전기를 만들어내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되느냐를 볼 건데요. 자, 여기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전자력에서 봤던 것처럼 평등 자장 내에 도체를 둡니다. 전자력에서는요, 이 도체에 전류를 흘렸지만요, 자, 발전기에서는요, 이 도체를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움직이는지 도체의 이동 속도를 보게 되는 거죠. 빠르게 움직일 거냐, 천천히 움직일 거냐. 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따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면 자속은 계속 여기서 지나갈 거고요. 도체가 움직이면서요. 움직이지 않으면 자속이 100% 투과하게 될 건데 N극에서 S극 쪽으로요. 도체가 움직일 때마다 이 자속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죠. 그렇잖아요. 끊어져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자속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자속의 변화량이죠. 패러데이 렌츠 법칙에서는요. 자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속량을 조정했다면 이 발전기에서는 누가 움직여요? 도체요. 도체의 이동으로 자속량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도체의 이동량만큼 자속의 변화량이 생기고 자속의 변화량만큼 뭐가 생긴다? 그렇죠. 기전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선생님, 그러면 기전력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전력의 방향은 아까는 왼손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보겠습니다. 자, 플레밍이 오른손으로 기전력의 방향을 아는 방법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자, 엄지는요. 도체의 운동 방향을 말하고요. 자, 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평등 자장 내에서 이 자기장의 방향, 자속 밀도를 의미하고요. 자, 세 번째 중지는요.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의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전력 혹은 전류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세 손가락이고요. 운동 방향, 자속 방향, 전류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한번 대입을 해서 볼까요? 자, 검지는 여전히 N극에서 S극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쵸? 자, 그때 도체 이동 방향이 지금 화살표가 어디로 돼 있어요? 위로 돼 있죠. 그쵸? 그러면 기전력의 방향은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 잘못됐습니다. 수정해 주세요. 자, 도체 이동 방향이 위고 자속은 N극에서 S극으로 향한다면 기전력의 방향은 바로 반대. 이 방향이 돼야겠죠. 네. 잘못됐으니까 꼭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때 그 기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자속의 변화량이 그만큼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자속의 변화량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예요. 네, 도체의 운동 속도가 빠를수록 기전력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자속. 이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는 저 자속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끊어내는 자속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기전력이 많아집니다. 도체가 길면 길수록 끊어내는 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도체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유도 기전력도 커지게 됩니다. 자, 얘도 무슨 법칙?
플레밍 법칙.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외워주면 돼요? 아, 플레밍이니까 속도 곱하기 자속 곱하기 도체 길이분의 사인 세타 해주면 되겠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전력이니까 소문자 2를 쓸 겁니다. 유도 기전력이어서요. 이렇게 되더라. 기전력이니까 단위는 어떻게 돼요? 볼트가 되더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요. 발전기가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원리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평등 자장 내에 도체가 움직였을 때요. 도체가 움직였을 때 움직임의 속도만큼의 자속 변화량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기전력이 생기더라. 이 기전력의 방향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때 그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VBL 사인 세타 볼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들을 한번 문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FBI였어요.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죠. 중지가 되고요. 공기 중에서 자속 밀도 그러면 바로 B를 써주시면 돼요. 평등 자장 내에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 생각하면 돼요? 아, N극에서 S극 요 사이에 있구나. 이거 떠올리시면 되고 이때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길이가 60cm죠. 그럼 우리는 몇 미터? 0.6m로 바로 바꿔주시고요. 이 직선 도체를 자기장과 60도의 각을 이루도록 세터가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작용하는 힘 F는 평등 자장 내에 도체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그건 무슨 력? 전자력. IBL 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 대입 그대로 할게요. 5 곱하기 2 곱하기 0.6 곱하기 사인 60도 이거죠. 이거 그대로 계산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6 곱하기 사인 60도,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요. 약 5.2 정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건 계산기로 꼭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3번은 이게 바로 뭐예요? 나란한 두 도체.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나란한 두 도체가 어떤 거리를 두고 놓여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전류가 반대래요. 반대니까 무슨 력? 반발력. 바로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겠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10cm 간격을 두고 도체 두 개가 평행, 그죠? 그러면 뭘 생각해요? 두 개의 도체가 0.1m죠. 10cm니까 요만큼의 간격을 두고 나란하게 있구나. 자, 이때 10A의 전류를 동일한 방향이니까 저 이 방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각각 10A, 10A씩이었죠? 그때 도체 1m당 발생하는 힘.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뉴턴 퍼 미터다. 자, 나란한 두 도체에서 발생하는 힘은요. 간격에는 반비례하면서 도체 두 개이면서 각각의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더라. 맥락 없이 나오지만 얘 몇이다? 10의 마이너스 7승까지 보셔야죠.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보면은요. 0.1m죠. 각각의 10A, 10A니까요. 이거 계산해 볼까요? 0.1이니까 곱하기 10, 분자에도 10. 그러면 하나, 둘, 셋. 이거 10의 몇 승? 10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해주면 얼마 나와요? 10의 마이너스 4승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얼마예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1번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전자 유도로 어떤 회로에 생긴 기전력은 이 회로를 통과하는 자속의 증가 또는 감소하는 자 방향이에요? 정도예요? 크기죠? 정도죠? 이거 누구 법칙? 패러데이 법칙. 바로 이렇게 찍어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좀 올려서 볼게요. 6번은 1회 감은 코일이래요. 권수가 1이구나. 그때 자속이 시간이 0.01초 동안에 0.3에서 0.5 웨버로 증가했어. 그러면 전체 변화량은 몇 웨버예요? 그렇죠. 0.2 웨버만큼의 변화량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전력은요.
기전력은 권수에 비례하면서 시간당 자속의 변화량에 비례하지만 방향은 반대다. 사실 방향은 여기서 필요가 없죠. 크기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는 잠시 접어두셔도 좋고요. 자, 1회 가막 고 0.01초 동안에 0.2웨버의 변화량이 있었으므로 분모에 맞춰 곱하기 100을 할게요. 그럼 1이 되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되죠. 1분의 20 얼마? 20V가 되더라.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이번에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검지는 바뀌잖아요. 왼손과 오른손 둘 다 검지는 뭐다? 자속, 자기장의 방향, 자속 밀도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로 정리를 하고요. 새로운 개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수록 조금씩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7번은 자기 인덕턴스예요. 자기라는 말은 매그네틱의 자기가 아니고요. 스스로, 예, 자기 자신할 때 자기예요. 그래서 자체 인덕턴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덕턴스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거예요. 코일의 자속의 변화량이 아니고 이번에는 전류의 변화량을 줬대요. 그래서 전류의 변화량, 그러니까 그냥 일정한 전류가 아니고 어떤 뭐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전류의 변화량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자, 전류의 변화량만큼 전류가 들어가면 변화하는 자속이 당연히 자동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넣어주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전류를 줬어요. 그러면 코일에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전류가 들어가니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은 이 방향으로 자속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코일에서는요. 지금 생겨난 이 자속을 없애기 위해서요. 반대 방향으로 뭘 만들어내요? 기전력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전력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요. 바로 이 방향이거든요. 이걸 I-라고 하면 I 때문에 생긴 자속을 없애려고 보라색 E가 생겼는데 어머나 둘의 전류의 방향이 서로 무슨 방향? 역방향, 반대 방향.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우리는 역방향의 전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역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자 보세요. 역기전력을 우리 책에서 E-라고 썼어. 유도기전력이 아니고 그걸 없애려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역기전력은요. 시간당 자속이 아니고 시간당 전류의 변화량만큼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100A만큼의 변화량을 준다고 해서 기전력이 100A만큼 생기냐?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 가지 요 내부에서의 어떤 다른 값 때문에 이 기전력이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모든 값, 뭐 예를 들면 코일의 면적이라든지 뭐 투자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겠죠. 이런 모든 애들을 다 퉁쳐서 합쳐서 좋아. 이걸 우리가 L이라고 쓰고 기전력을 크기를 결정하는 비례 상수라고 하자. 얘 이름은 인덕턴스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덕턴스란 기전력, 역기전력의 크기를 결정시켜주는 어떤 그런 비례 상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기전력하고 연관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인덕턴스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전력이 생길 때 전류의 변화량으로 기전력이 생기면 인덕턴스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상호 인덕턴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딱 이 경우예요. 코일이 지금 보니까 여기에 하나, 근처에 하나 더. 그쵸? 그래서 코일이 서로 근접하게 있을 때 이 한 코일, A 코일, B 코일이라고 하면요. A 코일에서 발생한 어떤 자속이 B 코일을 쇄교하면서 B 코일에 난데없이 뭐가 생겨요? 기전력이 생겨요. 자, 보세요. A 코일에 전류를 흘려줬더니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이 방향으로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자속이 멀쩡히 가만히 있는 B 코일을 쇄교하면서 B 코일에서는 이 자속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나타나. 자, 그럼 이거죠. B 코일에 기전력이 발생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 기전력을 발생시킨 원인은 누구예요?
이 녀석이잖아요. 그쵸? A 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 기전력에 영향을 준 이 기전력의 비례 상수를 우리가 M이라고 쓰고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이 기전력의 발생 원인이 내가 아니고 상대방에 있을 때 그때 비례 상수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인덕턴스는 기전력 비례 상수죠. 상호 인덕턴스도 기전력 비례 상수죠. 얘네들의 단위는 H라고 쓰고요. 헨리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것들은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방금 그림으로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1차 측의 변화량으로 2차 측, 그러니까 B 코일에 기전력이 생겼을 때 그때 크기를 좀 이렇게 식으로 쓴 건데 이거는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전 이건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자, 1번 코일에서 자기 자체에서 생기는 기전력 비례상수 1번 코일의 인덕턴스가 있고요. 2번 코일에서 기전력이 생겼을 때 자체 코일 값의 변화량으로 생기는 비례상수를 2차 측 인덕턴스라고 해요. 이게 내 거, 이게 네 거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면요. 자, 내 거하고 네 거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가 있는데 결국에는 내 거하고 네 값을 평균 한 게 바로 상호 값이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상호 인덕턴스 M은요. 1번 코일과 2번 코일을 기하학적인 평균으로 만든 것이다. 평균 값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K가 의미하는 건요. 결국에는 전류의 변화량으로 뭐가 생겼어요? 철심 내부에 자속이 돌았잖아요. 잠깐 보실까요? 다시. 보시면 여기서 전류의 변화량만큼 자속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자속이 쇄교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자속이 누설이 된다. 이 어디선가 누설이 되면 이 상호 인덕턴스 값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게 K예요. K는 결합 개수라고 하고요. 누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합 개수는 100%가 돼서 1이라는 값을 쓰고요. 만약에 누설이 약 한 30% 정도 있었다. 그러면 이 K값은 0.7이 됩니다. 왜? 누설을 제외한 나머지가 결합해 있기 때문에 0.7이 되더라. 다행히도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요. K값은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 다 1이에요. 그냥 완전 결합이라고 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상호 인덕턴스랑 원인이 내가 아닌 상대방 쪽 코일일 때 그때 내 쪽에서 나오는 기전력의 비례 상수를 말하고요. 그것은 곧 네 거 값과 내 거 값의 평균을 낸 것과 같다. 그러면서 뭐까지 생각해라? 결합 계수까지 생각하세요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합성 인덕턴스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는 이 같은 철심에 1번 코일과 2번 코일을 그저 이렇게 전기적으로는 연결시키지 않고 그저 근접하게 둬서요. 이 철심만 서로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는 관계였다면 이번에는 얘네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를 투하를 시킬 거예요. 근데 전류가 흘렀을 때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1번 코일에서 나오는 자속의 방향은 이 방향이겠죠? 자, 색깔 바꿔볼게요. 2번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요. 전류의 방향이 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요 방향이다 라고 하면 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어떻게 돼요? 자속이 이렇게 가요. 그러면 철심 내부에서 1번 자속과 2번 자속은 서로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합쳐져서 같이 돌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어떻게도 만들 수 있어요? 철심에 코일 2세트를 감아서 전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을 건데 이번에는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요.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여기서도 같은 방향으로 가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번 코일에서 나오는 자속 방향과
2번 코일에서 나오는 자속 방향이 서로 꽝 충돌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결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쳐지는 방향일 때는 더할 가짜를 쓴 겁니다. 자속 두 개가 합해진다. 가동 접속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방금처럼 지금 서로 꽝 부딪혀서 빼지죠. 그럴 때는 뺄 차자를 써서 자동 접속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가동 접속 시 인덕턴스를 모두 합성시킨 값, 이거를 짧게 L 가동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가동 접속 시 합성 인덕턴스는 각각의 인덕턴스 값을 더하고 상호 인덕턴스 어떻게 돼요? 서로 합쳐졌으니까 각각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그래서 두 개가 있을 거잖아요. 두 개 다 합쳐지는 방향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동은요, 여전히 1번 코일 값과 2번 코일 값은 더해지면서 빼지죠? 상호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2m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동 접속 시 합성 인덕턴스와 차동 접속 시 합성 인덕턴스를 이렇게 두고 봤더니 지금 뭐가 막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빼버리고 싶어요. 식정리를 하고 싶어요. 없어지고 자,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2m이 되니까 플러스 4m이 되죠. 뭐가요? 가동 접속 시 합성값과 차동 접속 시 합성값을 빼면 가동에서 차동을 뺀 값은 뭐와 같다? 4m과 같다. 자, 그러므로 상호 인덕턴스 m은 어떻게도 정리가 됩니까? 4분의 가동 접속 마이너스 차동 접속이 됩니다.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직렬로 접속했을 때요. 뭐를요? 두 코일을요. 그래서 문제에서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 그러면 빠르게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상호 인덕턴스에서 뭐 누설이 어떻게 됐어? 결합이 몇 %야?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K를 흘려주고 있는 힌트니까 위와 같은 식, 아까 봤었죠? L1 곱하기 L2를 제곱근으로 취한 그 평균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죠.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면은요. 권수가 200회짜리 코일에다가 5A의 전류가 흘러서 자속이 0.025웨버의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몇 헨리입니까? 자, 우리 이 문제 풀면서요, 우리 자체 인덕턴스의 정의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 그러냐면요, 자속의 변화량만큼 뭐가 생겨요? 기전력이 생겨요. 이걸 식으로 쓰면은요, 시간당 자속의 변화량만큼 그리고 권수의 그 횟수만큼 비례해서 기전력이 생깁니다. 방향은 보지 않을게요. 우리 크기만 고려할게요. 근데 이렇게 기전력이 생겨나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요, 그 전류의 변화량만큼 역기전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전류의 변화량만큼 그리고 그 인덕턴스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역기전력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요, 뭔가 손실되는 값이 없고 모두 이제 그냥 완전 이상적인 회로라고 하면은요, 이 두 값은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 n 곱하기 파이는 t분의 n 곱하기 파이는 t분의 l 곱하기 i와 같다. 저 델타 값 다 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tt는 약분돼버리면 되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아, 인덕턴스 L은 i분의 n 곱하기 파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식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자, n하고 파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속과 권수만큼 기전력 생기잖아요. 그쵸? 전류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게 항상 누구였어요? 인덕턴스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류와는 안 친하고 기전력하고는 친하다. 기전력 비례상수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대입하겠습니다. L은 i분의 n 파이이므로 5분의 200 곱하기 0.025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1이 나오겠네요. 그쵸? 계산하면은 25 곱하기 2가 50이고 그러면 없어지니까 정답은 1헨리가 되겠다.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인덕턴스 L1, L2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 M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직렬 보이세요? 직렬 접속했으면 뭘 떠올려? 가동이냐 차동이냐인데 같은 방향 그러니까 무슨 뭐예요? 가동이죠. 그러므로 더해지게 된다.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보시겠습니다. 자체 인덕턴스 40mH짜리랑 90mH가 있대요. 자, 여기서 M은 밀리미터의 그 밀리가 맞고요.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합니다. 자, 요 두 개 코일이 누설 자속이 없다고 하면 힌트 줬잖아요. K가 몇일 때? 1일 때.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는 루트 L1 곱하기 L2이므로 40 곱하기 90이니까 루트 3600이죠. 그러니까 얼마? 60이 되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실게요. 4번은 0.25헨리와 0.23헨리 얘를 L1, L2라고 쓰고요. 직렬로 접속하겠대요.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가동이죠. 그쵸? 그래서 가동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잖아. 선생님 상호 인덕턴스는요? 상호 인덕턴스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호는 내 값과 네 값을 곱해서 반띵, 평균 한 값인데 자 여기에다가 최대값이니까 결합계수는 당연히 몇이어야 돼요? 1이어야 되죠. 자 그럼 여기 대입할게요. 루트 0.25 곱하기 0.23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L1에다가는요. 0.25 더하기 0.23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기에 그대로 식을 넣으면요. 얼마가 나와? 0.96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4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 가극성 가 더할 가짜예요. 가동 접속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감극, 뺄 차입니다. 빼질 감이죠. 그래서 차동 접속을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둘의 차이가 얼마였어 아까? L 가동 마이너스 L 차동은 뭐와 같다? 4M, 3M 아니고요. 4M과 같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되게 어려운 개념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안 되는 문제는 뭐 한다? 버린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